예, 안녕하세요. 현대문화 핀 시리즈 인스타 라이브. 오늘은 임소라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처럼이란 제목의 소설을 이번에 현대문화 핀 시리즈로 출간해 주셨는데요. 먼저 한번 인사하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짐승처럼을 쓴 임솔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오래간만에도 인스타 라이브를 진행하다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가 임소라 작가님을 작품으로는 본 거는 꽤 되었지만, 실제로 뵙고 인사한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작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아는 서로 안면이 있고, 이야기를 해본 부분이 있어서 말을 하기가 편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좀 제가 몇 가지 질문들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중앙시인문학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이제 뭐 소설도 같이 쓰고 계시고, 대략 2013년을 기준으로 하면 10년 정도가 등단한 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10년이 지났으면 이제 젊은 작가라고 부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막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중견 작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고 하는데, 또 중견 작가라고 하긴 또 그런 느낌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독자분들이 임소라 작가님의 작품들을 따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인터뷰나 이런 걸 보셨을 것 같지만, 또 어떤 독자분들은 이 작품이 처음이고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작품들을 소급해 읽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떤 그 작가 소개 같은 거 말고도 몇 가지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소개를 드리는 게 하나의 순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저도 이제 뭐 작가님을 처음 뵙는 자리라서 좀 꽤 궁금하고 긴장도 되고 해서 유튜브나 인터뷰 영상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거기에 다른 것보다는 모솔에 대한 이야기, 시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시하고 심심하고 지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자기 삶이라는 게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또 다르잖아요. 대개는 시시하고 심심하고 지루하기 마련이지만 진짜 어떻게 시시하고 어떻게 심심하고 어떻게 지루한지 대략적인 뭐 한 주, 하루, 뭐 어떤 일과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정오쯤에 우선 일어나고요. 일어나자마자 강아지를 짧게 산책시키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강아지 밥 주고, 저 밥 먹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원래 천천히 커피 마시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올해는 위험 때문에 거의 커피를 마시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밥 먹고 나면은 낮 시간에는 이런저런 것들 해요. 빨래 할 때도 있고요. 예. 은행 가거나 우체국 가거나 아니면 수업 준비 기여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사설 아카데미 예. 네, 소설 네, 소설 창작. 창작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늘 하는 건 아니고 했다 안 했다 하기 때문에 뭐 수업 준비를 할 때도 있고 책을 예. 읽을 때도 있고 이렇게 지내고요. 중간에 한 3, 4시 정도에 간식 먹습니다. 네. 그리고 강아지가요? 아니면은 작가님이요? 제가요. 네, 예. 제가 간식을 먹고요. 그리고 한 7, 8시 되면, 그러니까 해질 네. 무렵이 되면 강아지랑 긴 산책, 한두 시간 정도 같이 나갔다 와요. 주로 이제 네. 동네 주변을 도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 낯선 곳에 한번 가보시거나. 매일매일 좀 다르게 네. 가는 편인데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먼 곳으로 차를 타고 뭐 공원에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식으로 하고요. 산책 갔다 오면 이제 저녁 먹고, 예. 저녁 먹고 나서 10시 정도, 늦으면 12시. 그 정도부터 일 시작해서요. 일이 많으면 밤을 새고요. 아니면, 어, 새벽 4시? 그 정도가 되어요. 네, 중간에 또 12시 정도 그 일 시작할 예. 그런 무렵이 되면 강아지 밥 주고요. 또 짧게 산책 한번 밤에 나갔다 오고. 그것을 일주일 내내 똑같이 반복합니다. 나름의 루틴 같은 건가요? 어쩌다 보니 내 강아지랑 같이 있다 보니 그런 루틴이 생겼어요. 원래는 음. 없었는데요. 네. 그 시시하다, 심심하다, 지루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삶인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시시하고 심심하고 지루할 틈은 별로 없으시겠네요. 계속 되게 바쁘고 뭐 네.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 표현을 듣고 나서 제가 침향이라고 하는 서정수 그 시인이 쓴 시에 따분할 것도 아득할 것도 너절할 것도 허전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심심과 시시와 지루 사이를 어떤 연결하는 혹은 이러한 시간들을 버티고 살아가는 원동력, 삶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뭐랄까 계속 내가 시시하고 심심하고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면 살 수가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이러한 시간들을 연결시키는 그리고 나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뭔가가 있을 거야? 뭐라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 저는 시시하고 심심하고 지루한 그 상태가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책 한 권을 읽어도 시시하고 심심할 때는 되게 재밌게 읽히는 것 같아요. 시시하거나 지루하지 않은 상태일 때가 저한테는 문제인데, 제가 감정 기복이 좀 큰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아주 쉽게 잘 해요. 그래서 심심한 상태를 되게 금방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자주 이탈하고는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저는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한 가지 생각에 빠져 음, 있고, 그리고 내 안으로 계속 침잠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책을 읽을 때도 제 상태랑 비슷한 책만 눈에 들어오고, 다른 건 아예 글자가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물론 그런 상태 때문에 도움을 오히려 받았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의 문학적 도움 책을, 같은 네, 것들이요? 한 예. 종류의 책을 되게 많이 읽는다거나. 근데 반대로 되게 폐쇄적으로 고립된,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음, 그런 것도 있어서 그게 오래 지속되거나 그러면 저한테 좋지 않고 점점 닫혀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처져 있거나 한 가지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이제는 눈치는 좀 챌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오히려 시시하고 심심한 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버티는 시간을 보낸다고 해야 될까요? 예. 이제 시시하고 심심한 때가 오면 그때서 이제 눈이 떠지면서 바깥의 것들이 보이고, 바깥의 계절은 어떻고, 누가 이런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음. 사람들은 어떻게 있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상태? 그게 저한테는 시시하고 심심한 지루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뭐 질문지에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이제 뭐, 어, 시시하고 심심하고 지루하다라는 말을 듣고 처음 생각이 난 게, 그러니까 문학적 서사 혹은 뭐 예술적 서사라고 하는 게 시시하지 않고 심심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어떤 책에서 읽은 게 있는데 작가는 시시하고 심심하고 혹은 지루하게 글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쓰지 못하는 작가는 작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시시하고 심심하고 지루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문학적 서사 혹은 임소라 작가의 서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장 같은 거를 읽을 때 문장에 좀 과장이 별로 없으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형용사 같은 거라든지 어떤 부사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덜 심심하게 만들거나 덜 시시하게 만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없으셔가지고 이런 어떤 것들이 문학적인 문장 혹은 어떤 문장을 쓰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키워드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좀 드렸던 겁니다. 이게 근데 사람이 또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게 시간이 계속 흘러나가는데 이런 흐르는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사람은 그 시간을 다른 거랑 막 교환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말하는 힐링 타임이니 그 아니면 소설을 읽을 때 심심풀이를 읽는 거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견딜 수 없어서 뭔가를 보거나 읽거나 하는데 그런 것들의 이제 의미를 얘기할 때 저는 음악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그 영상 볼 때 젊은 친구들이 혹은 유튜브를 볼 때 2배속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는 러닝타임이 1시간 반짜리 영화를 거의 반으로 보는 거잖아요. 책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속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되게 빨리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음악이라고 하는 예술만큼은 그것이 되게 음, 불가능하더라고요. 음악을 2배속으로 듣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들으면 음악을 듣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음악은 거의 시간과 일대일로 교환되는 유일한 예술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그 부분에 되게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음악을 들을 때, 아, 내 시간을 교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명백한 느낌이 좀 들어서 음악을 들을 때마다 조금 더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 작가님도 혹시 그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음악 좋아하시면 좋아하시는 뭐 뮤지션이나 장르나 앨범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감정이 너무 요동쳐서 듣지 못한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청소년 때는 열심히 그 요동치는 감정을 다 감당하면서 네, 들었었어요. 그때는 뭐 인디밴드 뭐 루시드 폴 네, 루시퍼. 좋아했고요. 네, 네. 이아리 푸른 새벽 음, 네, 이렇게 많이 종일 들었었던 거는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 음악은 글 쓸 때는 절대 안 듣고요. 평소에도 잘 안 듣고 운전할 때 네. 네, 졸음이 쏟아지면 음, 그럴 때 졸음을 쫓기 위해서 틀거든요. 뭐 핑클, SES 이렇게 소녀시대 21 큰 소리로 제가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틀고 큰 소리로 따라 부르면 제 노래를 너무 못해서 잠이 깨더라고요. 운전은 시시하지, 뭐, 지루하지 않게 하시나 봐요, 대단히. 운전은 터프하게 노래를 부르시면서 감정이 요동친다고 그러셨는데, 아, 졸음을 쫓는 게 가장 급하기 때문에 네, 졸음을 쫓는데 음악을 좀 사용하는 편이에요. 약간, 뭐랄까, 되게 약간 수도사 같은 그런 삶을 조금 살아가신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뭐랄까, 삶의 어떤 그 평정 같은 게 되게 중요하고, 또 루틴 같은 게 중요하고, 그것을 외부적인 것들이 나를 깰 수 있다라는 생각, 혹은 그런 어떤 말씀들을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시집 제목이 괴기한 날씨와 착한 사람들? 네, 그리고 첫 번째 소설집 제목이 그 눈과 사람과 눈사람인가요? 네, 예, 그래서 이 되게 묘한 대꾸를 이룬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날씨 주변과 어떤 인간, 그리고 주변과 사람, 그리고 눈과 사람과 눈사람이면 결국 이 눈으로 만든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눈이 묻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환경에 되게 큰 영향을 받는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어떤 소사, 뭐 그런 느낌들을 저는 되게 제목에 많이 느껴서 그런 걸 질문을 한번 드려볼 거다 생각했었는데, 아, 이런 질문은 너무 뭐 시시하고 좀 재미가 없으니까 했는데, 임소라 작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되게 유니크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스스로의 어떤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변에 영향을 되게 쉽게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주변이 그렇게 큰 경계 없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미있고 좀 유니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물론 그래, 질문은 아니에요. 네, 그냥 드는 네, 네.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처음 뵙는 자리라서 그래서 워낙 뭐 그렇게 낯을 가리지는 않는데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처음 뵙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떤 질문들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면서 인터뷰를 찾아 읽다 보니까 거기에는 임소라 작가님이 믿음사 세계문학 전집을 주로 많이 읽으면서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터뷰어가 또 말씀하셨던 게 어, 동시대 한국 문학들은 얼마나 읽으셨냐 그랬더니 책 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앞으로는 열심히 읽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을 열심히 읽으셨는지 혹은 지금 동료 작가의 작품들 중에서 좀 흥미롭게 읽은 것 뭐 등등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터뷰를 한 게 2017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6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6년간 동시대 한국 소설 저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다시 세계문학을 좀 읽어야겠다. 네, 좀 네, 읽은 게 부족해져서 좀 세계문학을 많이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동료 작가? 동료라고 제가 말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팬심을 갖고 있는 작가?
김혜진 작가님 네. 좋아합니다. 음, 핀 시리즈에서도 얼마 전에 읽었는데, 불과 나의 자서전? 예. 이, 좀 재밌게 읽었어요. 제가 핀 시리즈 시인선도 많이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시인선, 유계영 시인 예. 시집도 재밌었고, 문보영 시인, 오은경 시인, 김원희 시인, 재밌는 게 참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보통 작가분들은 집에 이제 책들이 좀 오거나, 뭐 동료분들 보내주시거나 그러잖아요. 네. 근데 시집과 소설책이 왔다 그러면 어떤 거 먼저 뜯어서 읽어보세요? 어, 그거에서 뭐 소설이라고 먼저, 시집이라고 먼저 그런 거는 없어요. 음, 관심 가는 거 먼저. 그냥 뭐 네, 작가 이름이나 아니면은 뭐 제목이나, 네네네. 그 중에서, 네. 예. 아, 저 왜 질문 드리냐면, 예전에 또 역시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본 건데, 소설을 쓸 때 하나 이제 사물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뭐 초파리다. 그때 설명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초파리다, 초파리에 대해 소설을 쓸 거야. 라고 하면은, 초파리라고 하는 사물을 놓고 그 주변에 이제 격가지로 많은 서사들을 만들어 놓고 소설을 쓰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거는 보통 시를 쓰는 스타일의 작법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죠. 예, 예. 네. 그래서, 어, 되게 다른 방식으로 소설을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주로 이제 시가 임소라 작가님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학적 베이스가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시 쓰는 방식으로 소설 쓰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꽤 많고, 뭐 그렇더라고요. 소설 쓰는 방식이 뭔지 잘 몰라서 그냥 제가 습득한 방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음, 그, 그러면 이제 긴 이야기를 좀 쓰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을 통해서, 하나의 사물 주변의 어떤 서사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퍼져 나가고, 그럼 뭐 증식되어 나간다고 할 때, 그것들이 긴 이야기로 증식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단편 소설을 쓸 때 그런 어떤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방식이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 아, 어떤 그런 네네. 방식들이, 예. 네. 그래서, 어, 짐승처럼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은 처음에 소설을 쓰실 때 그런 어떤 되게 중요하게 집어넣은 하나의 사물이나 지점이나 장면 같은 게 있고 거기서부터 이것들이 증식되어서 커져갔던 건가요? 몇 가지 키워드를 읽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몇 가지 키워드는 있었다는 거는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어, 소설을 다 쓰고 나면 그 키워드를 화이트보드에 써놨다가 다 지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뭐, 병아리 정도는 있었을 거고요. 음, 그리고 뭐 정확한 문장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집하고 비슷한 문장의 키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 키워드를 갖고 있는 소설을 예전부터 좀 쓰려고 도전을 하다 말고 했었거든요. 이제 작품으로 한번 좀 들어가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몇 마디 나온다고 해서 그 작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간이 배분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요. 이제 현대문학 핀 시리즈에서 47번째로 출간된 짐승처럼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제일 먼저 이 제목을 읽고 제일 즉각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 이게 첫 번째 그 최선의 선택처럼 뭔가 조금은 어두운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었어요. 근데 좀 읽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짐승처럼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뭐 비유하자면은 오한기 작가의 첫 소설집인 의인법에 반대되는 개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의인법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제 그 사람이 아닌 것들을 마치 사람인 것 마냥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짐승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로 동물이 아닌 사람을 동물처럼 표현하고 행동하고 말을 하는 어떤 뭐 한자로 표현하자면 의수법 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이런 제목이 담고 있는 의도 혹은 이 제목을 통해서 소설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짐승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동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누구나 쓰는 어, 그 야만적인 인간을 비유로 할 때 짐승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사전에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말은 사실은 동물을 가리키는 단어라기보다는 동물을 인간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인간의 시선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인간도 동물이다라는 말을 제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말을 요즘에도 듣고 옛날에도 들었어요. 근데 요즘 그 인간도 동물이다라는 말이 사용되는 방식과 옛날에 사용되는 방식이 무척 다르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예. 요즘은 인간도 동물이다는 그 동물권 얘기를 할 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예전에는 인간도 본능에 사로잡힌다라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식욕, 성욕 뭐 이런 것들, 이 인간도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맥락으로 이야기가 됐었죠.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옛날에 저는 뭔가 동물에 대한 큰 오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동물이 어, 슬프면 밥을 안 먹기도 하고, 그리고 발정기라고 해도 때와 장소를 가리기도 하는데, 왜 동물은 무조건 식욕과 성욕에 지배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인간도 동물이다라는 단어가 짐승처럼 또 어떤 동물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번에 소설 제목을 정하면서 인터넷에 짐승이라는 단어를 제가 쳐봤거든요. 예. 그리고 검색을 최신으로 바꿔봤어요. 근데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인터넷 상에서요. 뭐 댓글이든 아니면 텍스트에서든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초 단위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근데 그 사용법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짐승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방식이요. 인간적인 것에 대한 미달로서 짐승,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짐승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여전히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만 단어가 사용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식으로 생각할 거리 혹은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짐승처럼이라고 지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소설을 읽으면서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제일 먼저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미스테리 트릭이라고 하는 것이 좀 흥미로웠었어요. 뭐냐면 그 예전 임소라 작가님의 소설을 읽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대단히 많이 쓰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초파리 돌보기 같은 단편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어머니의 건강 악화는 소설 속에서 어머니가 초파리를 길렀던 연구소의 어떤 관련되어 있는 뭐 음모 혹은 어떤 노동 환경의 문제처럼 읽히는데 점점 소설을 읽다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어머니의 노동이나 그 노동과 연관된 삶의 어떤 흔적 같은 것이 지금 막 발화한 것으로 이해되더라고요. 근데 흥미롭게도 그런 어떤 독서를 지속시키고 독서에 있어서 흥미를 만들어내는 어떤 몇몇 가지 트릭들이 있는데 이 짐승처럼만 해도 저는 뭐 두 가지 정도 트릭이 뭐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뭐 유나라고 하는 처음에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인물이 아니라 동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작중 인물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작중 동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의 엄마의 죽음과 관련된 미스터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소장님, 그 보호소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태도 다른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미스터리 트릭이 이 소설 안에 담겨져 있어가지고 어, 이러한 미스터리를 소설 속에서 사용하시는 이유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미스터리 트릭을 쓴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못 해봤거든요. 사실 미스터리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읽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저 누구나 품고 사는 어떤 질문들을 똑같이 저도 품고 살고 있을 뿐인데요. 가령 저 사람은
나한테 왜 그랬지? 라든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든가, 나 왜 그렇게, 그 순간에 그렇게 하지 못했지? 라든가,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 아닐까? 라든가 하는, 다들 하는 그런 질문들이 저도 있어요. 근데 그 질문들에 대해 어렸을 때는 좀 생각을 하면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었어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듯이 잘 풀어내면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고 아니면 탐정물처럼 범인은 너야 하고 말할 예. 수 있는 잘 추리를 하면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추리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실체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에 개가 2마리 있었는데요. 2마리 중 한 마리는 늘 가족으로부터 떨어진 어떤 자리에 혼자 있었어요. 전 그걸 보고 그 개의 성격을 추리했는데, 얘는 가족을 싫어하는구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의 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엄청 서운했거든요. 왜 우리를 안 좋아해? 왜 맨날 예. 혼자 있어? 하면서 말로 걔한테 면박도 많이 줬었죠. 근데 2마리 중 한 마리가 먼저 병으로, 나이 들고서 병으로 죽고 나자 늘 혼자 있던 걔가 가족의 곁으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쩌면 가족의 자리를 다른 개한테 양보를 해왔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네, 양보가 아닐 수도 네, 있죠. 밀려난 걸 예, 수도 밀려난 걸 수도 있죠. 있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걸 좋아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짐작을 그때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제 짐작일 뿐 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왜 그랬는지 같은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제가 지레짐작하고 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애야 라고 판단했을 때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잘 모르겠다라는 상태가 되었을 때 오히려 조금 열리는 느낌이 난다는 점에서 이 질문들이 소설 쓰는 방식하고 되게 닮아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소설을 쓸 때에도 처음 시작할 때는 매번 얘는 이런 애, 쟤는 저런 애, 난 이런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이만큼 알고 있어 라고 쓰다가 어느 순간 누가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겠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서 소설이 헤매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 헤매게 되는 때야말로 음, 그 소설한테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순간이더라고요. 소설 쓰기 의 방식과 질문이 이어지는 방식이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듣고 보니 이 질문이라는 게 결국 미스터리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걸 좀 더 본격화해서 미스터리를 파고 드는 날이 언젠가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기도 해요. 요즘 누가 그러시더라고. 소설가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지,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임소라 작가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예,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께서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사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시와 소설을 다 쓰시는데 시 쓸 때, 소설을 쓸 때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그리고 굳이 고르자면 어느 한쪽을 좋아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 쓸 때랑 소설 쓸 때는 생활이 많이 달라요. 시 쓸 때는 입금의 방식에서요? 그것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시랑 소설은 입금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쓸 때도 음, 우선 시는 하루에 써지는 기적이 가끔 일어나죠. 그래서 그쵸. 마감이 코앞에 왔을 때도 그 기적을 바라면서 좀 꿈꾸면서 버틸 수 있고, 그리고
종일 앉아있을 필요는 없죠. 시는 뭐 돌아다니면서도 쓸 수 있고 예, 지하철이든 어디든 나가서도 쓸 수 있는 거여서 좀 몸이 자유롭죠. 근데 소설은 계속 주구장창 앉아있어야 맞아요. 하기 때문에 소설 마감을 하면 디스크가 악화된다라는 큰 안 좋은 점이 있기는 하죠. 그리고 소설은 망했을 때 다시 쓸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게 시보다는 훨씬 무섭게 음, 다가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쓸 때 좋아하는 쪽은 시 쓸 때는 매번 소설 쓰고 싶다고 생각해서 소설이 너무 좋고요. 막 소설도 읽고 싶고 예. 소설 쓸 때는 반대로 막, 너무 시 쓰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방랑시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김사각 같은 사람 보면은 방랑시인은 있는데 방랑소설가는 없더라고요. 소설가는 어딘가에 정착해서 적어도 소설 한 편 쓸 수 있을 만큼의 시간만큼은 버텨야 된다라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처럼에 등장하는 엄마가 소설 속에서 언니 예빈을 17살에 낳았다라고 그러고 동생 채빈을 19살에 낳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채빈 역시 어머니가 추락사한 한 15살에 이제 집을 나와서 거의 10여 년을 이제 밖에서 쭉 살아가는데, 어, 사실 이런 대목들을 읽으면서 첫 장편인 최선의 삶도 그렇고, 이번 출간신 짐승처럼도 그렇고, 이 등장인물들이 이 청소년 시기에 뭔가, 어, 자기가 있어야 될 공동체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뭐 축출되거나 그런 인물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러한 인물들을 소설의 중요한 어떤, 대상으로 선택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소설 속에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어리석은 결정에 더 쉽게 따르게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느껴왔던 것 같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도 다 집단 생활을 예, 하니까요. 그럴 때도 그렇고요. 그때 커서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어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있죠. 예, 근데 어느 쪽으로 힘이 발휘되든 간에 어쨌든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무엇인가를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내포하고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제가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들어본 말 따르면 일정한 집단에 속해야만 한다는 그런 강요가 아니 압박이 예, 굉장히 심한 나라라고 저는 느끼면서 살아왔었거든요. 명절 때 친척을 만나면 누구나 듣는다는 그 이야기들. 공부는 잘하니, 대학은 가니, 결혼은 했니, 취직은 했니, 이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집단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강박적으로 집단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예, 있는 나라인 것 같은데요. 근데 집단과 제도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제가 느끼기는 적은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집단과 제도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사회 부적응자라고만 여겨지기가 되게 쉬운 것 예, 같거든요. 근데, 뭐, 그 집단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종류가 당연히 상당히 많을 거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 집단, 어떤 집단 바깥에 있을 텐데 그들 중에서는 그게 어떤 무조건 포기나 아니면 뭐 사회에 대한 반발이나 그런 부적응의 실패의 결과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 한 선택인 사람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최선의 삶이나 짐승처럼에 나온
두 인물, 최선의 삶의 강이나 짐승처럼에 나온 채빈도 자기 나름 그런 소통, 그런 시도를 한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시도가 다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어떤 일을 겪든 그런 시도를 한 사람들한테 좀 관심이 있는 편이에요. 음. 근데 주로 이제 남성 인물들보다는 여성 인물들을 훨씬 더 많이 들으시고, 여성 인물들에 더 재현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여성 인물들에 더 관심을 갖는 건 어떤 이유이신가요? 최선의 삶을 썼을 때는 그게 가출 청소년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주인공이 여성일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면 여성 청소년이 집을 나가서 겪는 일과 남성 청소년이 집을 나가서 겪는 일은 사뭇 다를 수밖에 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선택이었고, 그때만 해도 여성 청소년의 이야기를 쓴다는 게 독특하다거나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서 오히려 출간이 되고 나서 여성의 방점이 찍히는 걸 보고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었어요. 왜냐면 남성 청소년 소설이 나온다고 해서 남성의 방점이 찍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나 독특한 소설을 쓸 거야도 아니고 그냥 여성인 가출 청소년 이야기를 썼는데 여성의 방점이 찍히는구나. 이게 좀 저한테는 놀라운, 의아한 경험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소설의 주인공은 남성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속설 얘기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주인공인 소설을 물론 써도 되지만 그럴 때는 소설적으로 그 주인공이 여성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누구의 아내로서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다거나 뭐 여성이어야 하는 이유들 있잖아요. 아니면 간호사라든가 이런 이유들이 있지 않을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남성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게 소설이라고 해서 다 주인공의 성별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약간 중성적이거나 무성적인 화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선택하는 시기였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성별을 결정하는 게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 이후에 그냥 제 이야기에 가장 어울리는 성별을 남자가 기본이다 뭐 이런 게 너무 어색하니까 내 이야기에 어울리는 쪽으로 성별을 정하자라고 생각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정하다 보면 매번 여성이더라고요. 그게 제 소설하고 가장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는 어떤 주인공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서사들이 많이 달라지고 그 서사들 속에서 담아낼 수 있는 사회적 모습이라는 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는 임소라 작가가 훨씬 더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여성 인물들과 관련된 서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짐승처럼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보면서 제일 쇼킹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소설의 구조였거든요. 그 뭐냐면은 이 소설의 메인 스토리는 이 유나라는 유기견을 찾는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채빈과 예빈의 과거 이야기, 엄마의 과거 이야기가 그 안에 작은 서사들로 담겨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이 두 소녀가 어머니와 같이 성장하면서 살아갔던 이야기 안에 그 유기견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유기견의 이야기 안에 인간의 이야기들, 가족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건 저는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왜냐면은 뭐 휴머니즘적인 전통 속에서 제가 살고 있어서 그런지 약간 인간적인 것 위주 안에, 다시 말하자면 한 가정이 있고 가정 안에 반려견이 있는 것처럼 그 가정에 주와 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구조가 좀 되게 새로웠는데 이러한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동물들의 삶도 인간의 삶과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어떤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의 한사리와 뭐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구조에 대해서는, 임소라 작가님은 어떻게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셨고,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가요? 사실은
동물 얘기나 실컷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좀 걱정이었던 것이요. 어떤 일이, 사건 같은 게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인간한테 벌어졌을 때랑 동물한테 벌어졌을 때랑 되게 다르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동물한테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무감하잖아요. 예. 동물 중에서도 어떤 동물이 죽었냐에 따라 사람들은 되게 다르게 받아들이고요. 그 중요한 동물이 있고 안 중요한 동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동물 얘기만 썼을 때는 이게 어떤 일을 쓰더라도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뉴스에서 하는 것처럼 이 일도 무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일을 좀 다르게 바라보는 건 사람 사이에도 벌어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뭐,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사고냐에 따라 사람들은 똑같이 사람이 죽었어도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한국 안에서도 누가 죽었냐에 따라서 좀 이야기되는 게 많이 예. 다르니까요. 그래서 소설의 도입부에서 유나가 사람처럼 느껴지게 쓴 거라든가 아니면은 유나의 삶에서 엄마랑 채빈의 삶이 엿보인다든가 하는 거는 우선은 유나의 일이 너무 멀리 느껴지지 않기를 바라는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채빈과 엄마가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 유나도 엄마랑 채빈이랑 모습이 겹쳐지니까 무조건 뭐 피해를 당하는 동물로만 느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좀 풍성한 삶을 가진 것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 소설 뒷부분에 보면 그 유나를 찾겠다고 모인 사람들, 뭐 소장, 간호사, 그리고 임시보호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좋은 일을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되게 상대를 혐오하는 말을 내뱉기도 예. 하고 그리고 상대를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거에 제도가 되게 긴밀하게 얽혀 있단 말이죠. 이 복잡한 맥락들을 다 살피지 못하면 유나의 실체에 대해서도 알 수 없어진다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나 채빈이나 유나나 그 세 인물들이 다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이런 맥락 속에서 읽히게 하려면 이렇게 서로를 되게 겹치고 제도도 계속 겹치는 방식으로 해야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그런 구조로 했어요. 또 말씀 나누는 사이에 몇 가지 질문들이 더 들어왔는데요. 아마 첫 번째 장편이었던 최선의 삶과 이 작품이 연결되는 부분, 소재적으로나 뭐 인물적으로나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왔네요. 최선의 삶과 많은 부분이 다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다음 작품도 과연 이거는 아마 연결되겠냐? 뭐 이러겠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쓸 때는 최선의 삶과 연결된다는 생각을 제가 전혀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책이 나오고 보도자료를 봤는데 최선의 삶의 얘기가 있어서 저도 그런가? 하고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가출 청소년이 나온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개가 나온다 이런 부분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쓸 때에는 그렇게는 잘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또 그 다음, 네, 시기적으로도 이 채빈이가 집을 나온 때가 최선의 삶의 주인공들이 집을 나온 시기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그 또래죠. 아마 그 예, 또래의 가출 청소년 얘기를 썼다 보니 예. 겹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작품은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게. 가출하지 않는 네네. 청소년 혹은 네. 성인이 나오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있는데요. 이건 뭐 좀 재미있는 질문 같은데요. 작가의 말에 이 소설을 쓰는 내내 강아지가 책상 아래에서 발가락을 핥아주었다. 라고 하는데 그 강아지는 잘 지내나요? 그 강아지 이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강아지 아주 잘, 매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강아지의 이름은 바밤바인데요. 제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핥아먹던. 네, 그게 제가 원래 미신을 믿지는 않는 편인데 같이 지내는 강아지를 위해서라면 미신 따위는 얼마든지 믿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이름을 먹을 걸로 이름을 지으면 오래 산다라는 미신을 제가 들어버린 거예요.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먹을 것 중에 뭘로 이름을 지어야 오래 살까 하다가 바밤바가 장수 아이스크림 아, 그렇죠. 그래서 장수에 장수를 더해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잘못하면 새우깡도 될 뻔했겠네요. 엄청 오래 살 텐데, 그랬으면.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마지막에 이 장면에서 이 윤화로 오인된 우유라고 하는 개를 입양하려는 시도와 함께 난 이제 우리가 가족 같아라고 하는 언니 예빈의 대사가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채빈이 우리와 함께 살았던 모든 동물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머물렀던 아이들의 이름들을 이제 말해주는 장면으로 이제 소설이 끝이 났는데요. 그럼 이 장면이 어쩌면 이 소설에서 제일 핵심적인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 우리 집 아이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명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못지않게 작가가 부여하는 의미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어떤 문장의 의미 혹은 이 문장과 서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한번 설명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쓰는 호칭은 저기요거든요. 네. 네, 저는 호칭이라는 게 참 이상하고 불편하다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가게에서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도대체 저기요를 빼면 호칭을 만약에 써야 한다면 뭐라고 불러야 할지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칭이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외국은 서로 이름을 부른다던데 그냥 다 이름을 부르지 이렇게 어렵게 호칭을 쓰나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또 이름에 대해서 생각했더니 그 이름이라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린 이름을 뭐 개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바람에 따라 이름을 받고 자기가 지어본 적도 없는 이름으로 한평생 살게 되잖아요. 한 사람이 한 단어로 평생 불린다는 게 그 사람이 매 순간 얼마나 다른 사람이었고 얼마나 다양한 면을 갖고 있을 텐데 선택하지도 않은 한 가지 이름으로 평생을 대부분의 사람이 산다니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 자체에 좀 부정적이었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제가 이름을 쓸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특히 인터넷 청원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청원할 때도 이름을 예. 쓰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름을 적는 경험을 하면서 이름이라는 게 그냥 누군가를 부른다거나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식의 사회적인 무게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게 이름에는 그냥 어떤 이름을 쓰면 어느 정도 책임감 예. 같은 것도 포함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극악한 범죄자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름을 밝혀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그 사회적 무게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 이름이 가려지면 익명 댓글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도 그렇죠. 그 사람 모른다는 예. 생각이 모호하고 들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되게 많은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는데 예빈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름을 물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더는 자신 안에서 그들을 무명으로 두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런 걸 표현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름만 안다고 해서 이름은 아무리 무게가 있어도 행동을 직접 하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이름만 안다고 그들이 무명에서 벗어난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예빈 안에서만 무명에서 벗어날 뿐이겠지만
작은 시작, 그런 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소설 읽으면서 좀 약간 진중하고 무겁고 뭐 그런 소설이고 그래서 웃, 웃음을 터뜨린 적이 없었는데요. 뭐 이거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읽어봐야지라고 하면서 인터뷰 때문에 그 두 번째 읽는데 첫 장면에서 갑자기 웃음이 뻥 터졌어요. 뭐 어떤 건데요? 어떤 뭐냐면 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여자가 유나를 보고 집에 돌아와 전단지에 있던 개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개다라고 말하길 당연히 그 사람이다. 뭐 저기요 거기요 같은 그거다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두 번째 읽다 보니까 이거 유머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작가님이 쓰신 유머인지 아니면 약간의 복선과 같은 유머인지도 궁금했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이런 말장난과 유머로서 보자면은 유나라는 개의 이름은 너와 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별나는 또 다른 나라는 걸로 느껴지기도 해서 이런 이름에 약간의 나름의 어떤 센스와 유머를 집어넣으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다라고 적어놓고 저 혼자 즐거웠었거든요. 네. 알아봐 주셔서 되게 기쁘고요. 네. 근데 유나랑 별나는 그런 또 다른 나라는 의미를 담아서 쓰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요? 그냥, 네. 그 보니까 유나와 별나라고 하는 게 약간의 말장난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다른 식의 말장난을 조금 넣었다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유나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으로 생각하면 너무 평범한데, 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독특한 느낌이 들고, 별나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든 개 이름이든 별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나를 읽다가 별나를 읽으면, 사람 이름이 별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았어요, 저라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뻐그적거린다고 해야 예. 될까요? 그런 게 이름을 통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저 이런 생각을 한 게, 그 유나인 줄 알고 갔다가 나중에 입양하는 개 이름을 우유라고 짓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유가 들어가더라고요. 우리와 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나름의 그냥 머릿속에 생각이었습니다. 자, 임소연 작가님 소설을 보면은 작중 인물들 주인공의 나이가 작가가 보낸 세월에 비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선가 인터뷰에선가 이런 얘기를 하신 것도 들은 것 같고요. 근데 작가와 함께 작중 인물이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이 그 시간의 의미라는 점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살아왔던 시간을 이 작품의 인물들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느낀 어떤 삶의 진중함과 중요함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작가, 그럼 한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좀 나이가 있지만 염상석이나 최인원 같은 작가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젊은 작가, 젊은 인물들을 가지고 소설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 작가들은 아마 당대 가장 첨예한 문제들을 대변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서의 젊은이를 어떤 이야기 속에 항상 등장시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주인공들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서사가 담아있는 어떤 이야기의 장점, 뭐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음, 질문 내용이 약간 바뀌었네요. 갑자기. 비슷한 네, 질문인데요? 비슷하기는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요즘에 뭐 젊은 청춘들, 20대들의 네. 이야기를 많이 쓰지 못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우선은 팬데믹으로 사람들하고 단절된 채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20대들이 어떤 생활을 하면서 지냈을지 물론 막연한 상상은 해보지만 그것조차도 저한테는 되게 막연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암담했을지 그런 게 아주 저한테 잘 그려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은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거든요. 제가 10대, 20대 때도 많은 어른들이 우리 세대에 예.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희 때는 M4 세대, 뭐 88만 원 세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정작 우리는 말할 데가 없이
그런 말들이 이리저리 이렇게 휘둘리는 듯한 느낌이 저는 있었거든요. 규정당하는 느낌. 예. 네네네. 우리 세대는 오히려 우리 세대가 어떤지 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말은 많지만 우리가 말할 때는 없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소년 때도 되게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늘 들어야만 하는 세대의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게 특히나 요즘에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 왜냐면 다들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근데 제가 모든 세대의 얘기를 다 해야 할 아니, 수도 할 필요도 없죠. 예, 네네네. 할 수도 없고요. 네, 그런데 좀 물론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한테는 아직은 그 역량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듣고 싶다 쪽에 더 가까워요. 예빈이 채빈의 이야기에 진짜 귀를 기울였더라면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좀 귀를 열고 듣고 싶다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면 좋긴 하겠지만요. 작가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 세대와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설 안에서 보면은 그 예빈이가 별나 안고 막 말을 하잖아요. 별나의 목소리를 말하지 못하는 짐승의 목소리를 자기가 이제 이렇지 저렇지 하면서 막 말하는 것처럼 결국 작가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질문 그리고 뭐 됐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질문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아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이제 뭐 요청을 하거나 혹은 작가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마지막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이제 한 대목을 낭독해 주실 수 있냐라는 부분하고 앞으로의 작품 계획 준비하고 싶은 어떤 장편? 왜냐면 단편보다는 장편이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둘 중에 더 원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낭독은 제가 준비해온 게 길어서 시간 안에 다 못 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장편에 대한 얘기 드리려고요. 제가 9월에 장편 소설이 출간되거든요. 네.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교정 작업 하고 있고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해서 총 4명의 인물이 예. 등장하는데요. 마지막에서야 한 인물이 숨어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한 인물이지만 역시 미스터리인가요? 약간 한 인물이지만 많은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 숨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 문학동네에서 네. 연재했던 네네. 그 작품이 드디어 이제 나오는군요. 네. 근데 질문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아직 쓰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곧 출간할 작품에 대해서. 그렇군요. 예.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또 네. 하나 그 질문이 왔는데,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뭐 그 별나와 예빈이, 채빈이겠죠. 그들은 어떤 가족이 되었을까?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요, 여기에서 그리고 싶은 건 예빈이랑 채빈이가 친자매이기는 하지만 피로 섞이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피부 별나 때문에 가족이 된 그런 네. 경우여가지고요. 별나를 돌본다는 게 결국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매일 서로를 듣는 연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듣는 연습을 서로에게 하는 사람들만 가족이고, 그런 연습을 서로 하지 않으면, 예빈과 채빈은 가족이었지만, 이전에는, 가족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우유도 왔고요. 그래서 반드시 꼭 아주 사이좋은 그런 가족이 장수하는, 우유가 장수하는 그런, 별나도 장수하는 그런 가족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먹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우유라고? 밥한밥처럼? 꼭 그러지는 않았,
않았지만, 네. 먹는 이름이군요. 그러고 보니 우유도. 예, 맛있는 것도 먹는 거고. 예, 그렇죠. 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되게 처음에 긴장하셨는데, 네. 그래도 생각보다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수월하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얘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